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험에 관련된 세제 혜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보험이죠. 이 보험에 관련된 이 세제 혜택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이제 이 많은 이 금융이라든가 보험에서 이렇게 많은 뭘 주고 있다. 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분명히 뭐냐? 보험이라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세제 혜택을 부여해주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보험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첫째 우리가 보세요. 이 보험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은 이게 민영 보험이지만은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모든 국민들의 그 노후 보장이라든가 이런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국가가 이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보험을 통해 가지고 기여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또 세제 혜택을 주는 한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험금을 받았죠.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자금을 확보한 겁니다. 그럼 이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이렇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데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을 주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이 세제 혜택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보장성 보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세제 혜택에서 요 두 가지로 여러분 그런데 보장성 보험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연금 보험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 이 근로소득자가 이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보장성 보험에서 세제 혜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은요, 우리가 종합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자가 바로 이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연금보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근로소득자라든가 종합소득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데, 이 근로소득자에게, 이건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이런 근로자입니다. 이런 근로자야. 그래서, 이런 근로자는 뭐한다? 제외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로자는 제외한 일반 근로소득자야. 그럼 근로소득자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2%에서 바로 여러분 15%에 뭘 주느냐? 세액 공제를 해준다. 세액 공제를. 그래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보장성 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12%는 일반 근로자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15%라 하는 것은 뭐냐? 장애인 전용 보험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는 바로 15%의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럼 여기서 결국 뭐냐면은 이 15%의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딱 여기서 아예 장애인 전용이라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험에 대해서는 바로 15%의 세액 공제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시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바로 이 근로소득자입니다. 보장성 보험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런 근로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네모 안에 있는 거 보세요. 바로 해당 과세 기간에 만기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그 계약이 있어서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니까 12%입니다. 12% 해당되는 금액을 각각 과세 종합소득 산출해서 공제한 다만 그 각 호의 보험료별로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럼 이건 쉽게 말해서 뭐냐? 바로 근로소득자는요, 12%, 15%, 이제 물론 여기 장애인 보험은 이제 15%나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요 사람들은 뭐냐? 연간 얼마의 한도에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한도의 한도. 그래서 이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바로 12%의 세제 혜택을 본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우리가, 이게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인 전용 보험은 우리가 이제 얼마나 했어요? 1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자입니다. 봐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연금 계좌 납입액입니다. 100분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뭐 한다? 바로 종합소득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럼 이것은 뭐냐? 이거는 연간 뭐냐면 이거는 12%입니다. 12%에서 여기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데,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15%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간 소득 금액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 얼마까지입니까? 연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그래서 요 한도야. 그래서 요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한도입니다. 한도 내에서 우리가 바로 연간 그래서 15%까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럼 여기서 보세요. 비과세에서와 이자 소득과 해당 과세 기일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한다 하겠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다만 각 각목에 어느 한에 해당되는 보험의 보험 차익은 제외한다 되어 있어요. 즉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과 10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의 연금보험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보험에서는 뭐냐? 바로 일반적으로 비과세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연금보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이 보장성 보험하고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이 있어요. 저축성 보험은 뭐냐? 기본적으로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자를 받고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보험도 보세요. 내가 납입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만기에 찾는 돈하고 차이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이냐 또는 이거 이제 대립되는 것이 뭐냐면 저축성입니다. 이게 저축성 보험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의 차이점은 보장성 보험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만기에 환급받는 돈입니다. 만기에 대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이 더 적어야 돼요. 그럼 내가 보험료는 많이 냈는데 실제로 만기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돈이 적으면 이게 뭐냐? 보장성, 순수하게 보험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만기에 찾는 돈이 더 많아. 그럼 이거는 뭐하고 똑같느냐? 저축한 거 은행에 적금 든 거와 거의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납입한 돈하고 만기에 찾는 돈하고 차익이 있습니다. 그 차익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원래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납입 기간이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된 경우는 바로 그 차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바로 납입보험료보다는 만기가 찾는 돈이 더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바로 납입기간이 얼마 이상 되면 10년 이상 되면은 이거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비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보험료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요약한 것이 그 밑에 나오죠. 다시 보세요.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보세요. 일반 보장성 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다. 그럼 내가 보장성 보험은 내가 납입한 돈하고 만기에 찾는 돈에서 납입한 돈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이게 그래서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보험료 공제 대상에 표시된 보험으로 생명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에는 바로 이게 손해보험 등에 해당된다. 그럼 우리가 주로 보험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위험을 막기 위해서, 위험을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원래 보험의 목적이잖아요. 저축이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세액공제 보세요. 이런 근로자를 제외한 소득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라는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에 바로 보험료입니다.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를 뭐한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해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세요.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입니다. 요거는 장애인 전용으로 표시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면은 바로 1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얼마? 15%죠.
지방소득세는 여기서 이제 10%를 쭉 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요 종합소득 산출에서 만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장애인 전용 보험 얼마? 15%, 일반 보장성 보험 얼마?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가 이제 되느냐? 바로 이 보세요. 근로소득자가 된다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월급 받는 거 쉽게 말해서 임금이라 받든지 월급이라 받든지 이렇게 급여라 받든지 명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근로를 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소득을 가지고 말한다? 근로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기본 공제 대상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근로자야. 내가 근로자고 내가 보험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와이프가 보험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하더라도 나는 혜택을 본다는 뜻입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누구냐? 바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 기본 공제 대상자는 바로 무슨 누구냐? 여러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부모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형제 자매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제외하고입니다.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예를 들어 우리 와이프가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같이 벌어. 그럼 우리 와이프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 중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연간 소득이 얼마 이하 된다? 바로 100만 원 미만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초과하면은 이거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 전용도 똑같습니다. 이게 장애인 전용으로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별로 나머지는 추가적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게. 그다음에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보세요. 세액 공제 상마. 종합소득자가 과세기간 중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이 얼마? 바로 400만 한도 내에서 얼마?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12%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해당 과세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 또 혹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금액의 얼마? 15%. 그럼 이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는 얼마 받는데? 12%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연간소득이 얼마?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얼마?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저축성 보험에 이제 비과세,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항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축성 보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납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이런 경우에는 뭐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차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뭐 하지 않겠다? 비과세, 세금 자체를 아예 부과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비과세 종합보험입니다. 종합저축이죠. 여기에 대한 조세 특례가 있습니다. 그건 아예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데 그 보험에 대해서 바로 세금을 비과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예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입한 것에 대한 비과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봐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을 가입해서 하며 1인당 5천만 원까지 납입해. 그럼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뭐 한다 하는 겁니까? 비과세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전액 비과세이긴 하나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강화와 생활안정 지원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2019년 말까지면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금년도 말까지 여기에 가입하면은 5천만 원에 대한 그것은 납입 금액이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이자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겠다? 비과세. 그래서 조세 특례법에 따라서 이제 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으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일단 65세 이상 거주자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 그러면 일반인들은 65세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장애인 등록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고엽제, 그 월남전에 참여해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 다음에 5.18 강조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야. 그럼 요 해당되는 사람은 납입금액 얼마 5천만 원의 이자에 대한 그 소득은 뭐 하지 않는다? 비과세,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와 같은 이제 많은 이제 세제 혜택을 부여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보험과 관련된 세제 혜택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 금융제도를 배울 때 금융에서 뭘 배웠어요? 금융제도에서 뭐 종합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이미 한번 나왔던 내용이 여기 보험에 다시 적용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보험윤리와 소비자 보호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 보험윤리입니다. 이게 보험윤리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보호다. 이거는요, 사실 내가 뭐 특별하게 이론 설명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요, 다음 문제를 보면은 충분히 말 수 있어요. 이게 옳은 것인지, 또는 소비자를 위해서 잘못된 것인지, 또는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의 행동으로서 올바른 것인지, 또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영업윤리의 준칙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보험이라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보험회사가 과당 경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집인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보다는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 불안전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막아줘,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보험회사 이거 영업활동의 기본 원칙 해가지고 보세요.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락하는 것. 둘째, 모집 종사자는 금융인으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영업활동하라. 뭐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또 보험회사는 모집 종사자의 도입이라든가 양성, 교육, 관리 등의 많은 부분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또 여러분 보험회사라든가 모집 종사자는 부당한 모집 행위라든가 과당 경쟁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 풍토를 할 수 있도록 하라. 또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나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보험 관련 법규를 잘 말아 준수하라. 뭐 이렇게는 이게 보면 다 여러분들이 뭐 올바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보험상 판매 전 또는 판매 후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을 뭐 해주라? 해소해주라. 그러면 이걸 쉽게 말해서 아무래도 보험 판매자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뭐 보험 소비자 중에서 뭐 판매자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세요. 뭐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라 하는 것. 이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은요, 이겁니다. 쉽게 봐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판매자도 누구 눈높이에서, 소비자 눈높이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뜻입니다. 이게 신의 성실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말아, 뭐 권유하라 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원래 여러분 보험회사 가면 다 뭡니까? 판매 목표 지수가 막 여러분들이 그 영업사원들 그 사무실에 보면 엄청 많이 붙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대 그래프 막 해가지고 또 보험왕 해가지고 막 프랭카드 붙여놓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과당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바로 모든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 건강 상태 이런 걸 고려해서 맞추어서 바로 이게 상품을 건조하는 뜻이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부당 영업 행위를 뭐한다? 금지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이거는 제가 이론 설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상품을 건조하실 때 뭐 충실하게 뭐라 설명을 다 하라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을 유지 관리할 때 여러분들이 잘 말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보장성 보험은요, 내가 납입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일정한 이상을 세차를 납입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뭡니까? 중간에 해지했을 때입니다. 해약했을 때는 그 사실 내한테 돌아온 돈이 거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그 이제 지인들에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내가 보험을 계속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내가 해약을 하면 또 분쟁이, 아니 나는 이게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냈는데 해약하니까 내 원금도 안 주더라. 이게 무슨 회사 이런 회사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저축성 보험 같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축성 보험 같으면은. 이게 보장성 보험이라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뭐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험 소비자를 뭐 해주라, 보호해주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소비자에게 뭐 정보 제공해야죠. 뭐 정보의 적정하냐 안 하냐. 그런데 두 번째는 정보의 시기성입니다.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한 정보가 돼요. 그러면 정보라 하는 것은요, 그 시기가 안 맞으면은 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체결해가지고 유지 단계에서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마 집에 여러분들이 그 보험 현재 우리 회사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든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안내장이 날아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회사에서 분기별로 해주든지, 여러분들이 연일을 해주든지,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충실하게 현재 이렇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납입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게 또 중간에 현재 해가지고 이렇게 납입이 지연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보를 그 보험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 우리가 모집 질서 개선을 통해서 보험 소비자 보호해가지고 완전 판매를 위해서 노력하라. 보험자, 회사하고 보집인들의 불공정 행위를 뭐한다? 금지하고, 모집 종사의 전문성을 높이라 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개인 정보를 뭐 해주라? 보호해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모집인들이나 보험회사가 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면 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정보를 다른 쪽에다 이렇게 누출해서는 안 되죠. 이 개인 정보를 보호해주라 하는 거, 이게. 우리 이제 판매 관련된 이 보상체계라든가 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 내부 신고 제도 운영을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문제 이런 것을 출제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험 범죄 활동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보험에서 이게 보세요. 이게 보험 범죄다. 이 범죄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보험이라 하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바로 사고 발생을 기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바로 보험이죠. 그런데 이 보험 범죄라 하는 것은 결국 우연한 것을 위장하는 거잖아요. 위장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범죄, 그 사고를 일으켜 놓고 이것이 뭐라 하는 거? 바로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위장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보험 범죄가 되는 겁니다. 보험 범죄. 그래서 이런 보험 범죄를 해야 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보세요. 보험 범죄는 보세요. 보험 계약을 악용하여 보험 원리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실제 손해액 대비해서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 또는 보험 가입 시 실제 위험 수준 대비 낮은 보험료를 납입할 목적으로 하는 일체.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보험 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든가 이것도 보험 범죄입니다. 내가 분명히 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숨겨가지고 보험료를 낮추어가지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가 됩니까? 보험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는 뭐냐면은 실제로 사고를 요만큼밖에 안 났는데 손해가 요만큼 났는데 이걸 마치 이만큼 난 것처럼 펑튀기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험 범죄야. 그래서 이제 보험 범죄는 연성 범죄하고 경성 범죄 있죠. 쉽게 가벼운 범죄, 가벼운 범죄가 있을 수 있고, 경성, 무거운 범죄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그래서 연성과 경성으로 나눠진다. 보세요. 연성은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 피해를 부풀려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은, 그건 이제 손해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는 우연히 일어났어. 우연히 난데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좀 부풀리는 것이죠. 그럼 내가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프다고 입원해서 보험금을 이렇게 청구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비교를 한다? 가벼운 범죄라고 얘기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의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 유형으로는 경미한 질병 상해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행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재 병원에 가면은 상당히 많은 그 환자 중에서 보험 환자들은 대다수가 이게 허위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낮에는 병원에 있고 밤에는 집에 간다 하는 거예요. 왜? 낮에는 혹시라도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불시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러다 보험 직원들도 밤 늦게까지 근무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뭐 밖에 나가서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연성 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성 사기라 하는 것을 보세요. 보험계에 담보하는 재상해, 도난, 방화, 기타 손실을 의도적으로 각색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고의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보험 범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보험 범죄를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우연한 사고로 일어나야 뭐가 되는데, 보험 사고가 되는데, 고의적으로 사고를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얘기한다? 경성 바로 범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또 내만에 도덕적 해이하고 그 다음에 역선택이라고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보세요. 경우에 따라 보험범죄로 규정하는 경우는 어려우나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를 정대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성실에 의한 행동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보험제도를 악용, 남용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내적 도덕적 해이와 피보험자와 관계있는 의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병원, 변호사들이 서로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말한다. 다 외적 도덕적 해이. 그럼 쉽게 말해서 이게 보험 그 도덕적 해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내가 실제로 보험 뭐 이렇게 변호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쉽게 말해서 의사라 이런 사람들을 짜고 내가 이렇게 이 사고 일어난 것을 이건 사실 보험 사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허위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해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마치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말한다.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선택이라 하는 것은 위험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을 숨기고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보다는 내가 건강에 대해서 내 건강은 내가 훨씬 더 잘한다 하는 것이죠. 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역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가 이제 보험범죄의 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보세요. 관련 후속 범죄가 뭐 된다? 유발된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보험금을 부정적으로 편취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가족 또는 제3자를 해하거나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또는 뭐 허위 진단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막거나 이렇게 발급하거나 오히려 건물에 방화하거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뭘 노리고? 보험금을 노리고. 이게 두 번째, 범죄 입증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항상 우리의 문제도 이거잖아요. 우연한 사고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의 사유라고 했어요. 근데 우연한 사고인지 이것이 사실은 계획된 사고인지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길 가다가 넘어졌다. 이게 일부러 넘어졌는 것이지 실수로 넘어졌는지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요.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수법의 다양화와 지능화 조직화다. 이게 사실에 뭐 이렇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실 이제 보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보험 관련 협회라든가 각자 그 개인 그 보험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보다 항상 뭡니까? 앞서가는 놈들이 많잖아요. 갈수록 진영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범죄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보험금이 뭡니까? 이게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고.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것을 규명하지 못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우리가 이제 보험범죄 유형 해가지고 보세요.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아예 처음부터. 아예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원래 이제 보험계약 하기 전에 사전에 만나게 했어요. 고지 의무가 있다고 했죠? 이런 것을 속이고 처음부터 가입한 거. 이게 바로 뭐냐? 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또는 허위사고를 신고하는 경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허위 진단서라든가, 그러니까 멀쩡한 살아있는 사람을 보험금을 노리고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사망 진단서를 떼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망 신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바로 보험범죄. 그다음 이제 보험금 과다 청구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보험사고는
원래 실손이라고 했어요. 실손보상이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 차량이 파손되었으면 그 파손된 부분을 뭐 해주면 됩니까? 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기본적인 보험금인데 이거를 과다해서 그럼 내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치료비가 사실은 5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뭐 100만 원 청구하는 이런 겁니다. 이게 과다 청구. 이게. 그 다음에 고의적인 이제 보험사고 유발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전부 다가 무슨 범죄에 대해 보험범죄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죠. 이거는 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누구도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기관이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죠. 또 바로 보험 관련 협회라든가 또는 보험 관련 여러분 회사라 이런 데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보험 범죄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뭐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이게 모집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험 사기를 뭐 해야 돼요? 방지하기 위해서 모집인들도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보험을 계약할 때 충분히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허위라든가 또는 역선택을 목적으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보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보험 모집의 준수 사항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은 아무나 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보험을買을 수 있도록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는데 바로 보험 모집 자격 보세요. 이게 그래서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이건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도 보험을 이게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이제 보험회사 임직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이사라든가 사비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안 된다. 그 보험회사 일반 임직원들도 보험을 판매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바로 보험 판매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불안전 판매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보험 관련 이제 모집할 때 준수사항 해가지고 제일 먼저 보세요. 보험 안내 자료입니다. 이건 이제 안내 자료는 어디에서? 보험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 때 허위라든가 또는 자기 회사에 지나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과장 광고하기 위해서 그 안에 책자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보험 모집인은 여러 가지 설명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 의무를 다 설명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뭘 받아라? 다 설명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중복 체계를 뭐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손보상이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A 보험에서 B 보험에서 C 보험에서 이렇게 가입하는 것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가입을 뭐 합니까? 이거를 반드시 뭐이다? 바로 확인해서 여기에 좀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내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수단을 통해서 이제 모집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준수사항이 따로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로 요새는 TM이라든가 또는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또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험 체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잡필 서면 받으라 하는 거, 특별 이익을 제공해 주는 걸 말아, 금지하라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수수료 지급 등을 말아 하는 거, 금지하라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원래 보험 모집을 하면은, 거기에 혜택이 따라오잖아요. 그것을 이게 내가 모집인이다. 그럼 내 수당을 당신이 줄 테니까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가면은 생명보험 공정 경제를 위해서 무자격자가 모집하는 걸 금지하고, 그 다음에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작성 계약을 한다? 금지하라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청약서를 임의로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유 계약을 금지하라 하는 거. 바로 내가 한 것을 타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소비자 보호하는 게 나왔어요. 보험 소비자 보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보험도 뭐기 때문에 금융이잖아요. 그 금융에 대해 바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뭡니까? 바로 이거는 최고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를 보장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건 보장받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그 개인은 1인당 5천만 원인데 거기에 보험 상품별로 보면은 이제, 예금자 보호법에서 5천만 원의 보장을 받는 것이 있고 비보호 상품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구별해 줘야 됩니다. 현재 보호되는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이 퇴직보험이라든가 변액보험계약 특약 및 최저보전금, 그 다음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 이런 것은 보호를 받지만은 비보호 상품 해가지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그 다음에 보증보험계약, 그 다음에 그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의 주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이런 개인만 보호받고, 소비자 개인만 보호하기 때문에 법인이 들어가 있는 보험은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소비자 보호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까지를 보장받는 보험이 있고 보장받지 못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여기서 좀 구별해 주시고, 이게. 그 다음에 금융분쟁위원회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별 필요 없고요.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가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보험 수익자로 돼 있어. 보험 수익자가 되는데, 내가 이제 보험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은 내가 지금 보험금을 사거나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할 수가 없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보험금을 대리해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보험 대리 청구인 제도, 지정제도입니다. 봐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동일한 본인을 위한 보험 상품 가입 시,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보험 수익자야, 내가 보험 계약자야, 이게 내가 피보험자야. 그럼 내가 좀 모든 게 돼 있다 하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보험금을 내가 직접 수령해야 돼요. 그럼 수령을 해야 되는데 수령할 수 없다. 그래서 보세요. 하지만 치매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본인이 의식불명 상태 등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미리 지정해 두어 대리 청구인이 계약자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바로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에서 이제 광고 심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 TV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와요? 이순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묻지도 말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항상 바로 광고 심의필 하면서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이렇게 허위 또는 과장 이런 광고를 미리 막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심의를 거치고 심의를 필요한 것만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 말 수 있도록 광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험민원이 나왔습니다. 보험민원. 이건 보험민원은 사실 예금보다 훨씬 많잖아요. 예금에는요, 사실 그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 없어요. 내가 은행에 은행에 돈 갖다 넣고, 은행에서 또 나에게 내가 채권자인 내가 내 돈 내놔 하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금에서는 민원이 많지 않지만 보험에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의신청한다든가, 진정한다든가, 심지어는 법원에 서로 상대방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보험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보험민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민원의 유형가지고 불완전 판매, 예? 그 불완전 판매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 부당행위, 또는 보험금 지급이라든가 계약 인수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 민원이 있다 하는 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그 다음으로 이제 생명보험과 제3보험이라 하니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생명보험이라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개인의 신체입니다. 신체와 내 글자들은 생명입니다. 이 두 개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한다. 생명보험이다. 그러면 생명보험의 특성을 보세요. 첫째, 무형의 상품이다. 형체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을 내가 가입해서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분필을 샀다고 하면 분필에가 형체가 있는데 이게 보험은 특별한 형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둘째 보시면 미래지향적이면서 비동시성 상품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우리 일반적인 이런 것을 구매하면, 그건 보세요. 내가 이 분필을 구매하면 직접 뭐 할 수 있습니까? 써서 직접 이렇게 뭔가 해둘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보험은 아니잖아요. 지금이 아니고 먼 훗날이잖아요. 이게. 그 시금에 내가 만약에 뭐 사망했을 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 죽어봐야만이 보험의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물건은 삼가 동시에 내가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한가 동시에 바로 뭡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험은 아니죠. 그래서 바로 미래지향점에서 비동시성이다. 그 다음에 장기성이면서 비자발적이다 하는 거. 그 보험의 특성이 뭐냐? 바로 단기 아니죠. 종신보험은 내가 언제 죽을지만 죽을 때까지라 하는 겁니다. 그 장기적이.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보험은요. 내가 스스로 가입한다기보다는 주로 뭐 주변의 사람들이 뭘 통해서 권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 이게. 그다음 이제 보험 상품에는 구성이 보세요. 주계약과 뭐가 있다? 특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험에서 여러분 주계약입니다. 주계약하고 특약이 있는데 이게 특약이 있는데 여기서 주계약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전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입했던 그 보험 증권이 있어요. 보험 증권을 한번 뒤져보세요. 딱 뒤져보면 제일 먼저 주계약이 나옵니다. 주계약이.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거기서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이 특약이 나옵니다. 특약이. 그러면 내가 가입한 원래 이름 있는 그대로, 제목에 있는 그대로 그것이 뭐가 되고 주계약이 됩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에는 이제 분류가 있죠. 이걸 외워야 됩니다. 특약에는 독립성에 따라서 독립특약과 무슨 특약? 종속특약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특약 중에서도 독립특약이냐, 종속특약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겁니다. 독립특약은 그 자체가, 특약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야. 독립된 상품이야. 그래서 그 자체가 독립되기 때문에 A 보험에도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고 B 보험에도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고 C 보험에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약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상품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의 종류가 다르더라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뭐 할 수 있다. 이게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독립특약. 요 종속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 주계약과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요 주계약에만 따라오고 이 종속계약은 다른 보험에서는 말할 수 없다. 따라가지 않는다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 종속특약. 그래서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특약과 무슨 특약? 종속특약이 있습니다. 필수 가입 여부에 따라서 고정부가특약이 고정입니다. 고정부가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뭐냐? 이 계약을 하면, 이 주계약을 하면 누구나 다 그 부가특약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주계약에 내가 선택 여지가 없어. 선택 여지 없이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특약 자체가. 요걸 가지고 뭐라 한다? 바로 고정부가특약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고정부가특약. 그 다음에 선택부가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부가특약이라고 봅니다. 요 주계약에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것도 그 보험 계약자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선택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한다? 선택부가특약. 그러면 주계약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A가 가입하든 B가 가입하든 C가 가입하든 간에 무조건 그 특약은 따라가야 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고정부가특약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에 대해서 선택부가특약은 요 계약을 한 그 보험 계약자가 A는 선택할 수도 있고 B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선택부가특약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독립특약과 종속특약, 고정부가특약과 선택부가특약을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보험 상품의 종류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표가 그려져 있죠. 그 표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설명이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저축성보험, 그 다음에 보장성보험, 교육보험, 그 다음에 연금보험, 면액보험, CI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면액보험이죠. 면액보험 보세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특별 계정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한 후 주식이라든가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 또는 배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을 가지고 무슨 보험이라고 한다? 면액보험이라고 얘기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CI보험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CI보험은요,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가의 이런 치료비가 들어가는 이런, 질병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CI 보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 뭐 암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출혈 이런 등에 특화된 이런 보험을 무슨 보험이라고 한다? CI 보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보험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3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보험.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이 나왔던 겁니다.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제3보험 보세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업법에 이렇게 제3보험을 표시하는. 그러면 제3보험은 이제 세 가지잖아요. 주로 질병이라든가 상해. 그래서 바로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세 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3보험이다. 제3보험. 요 제3보험은 결국 뭐냐면은 요겁니다. 그래서 질병과 관련된 질병보험하고, 그 다음에 상해와 관련된 상해보험하고,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간병이라 하는 게 상당히 옛날에는요, 온 가족들이 와서 직접 간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는 치료기한도 긴 병도 많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치료기한 긴 병은 돌아가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요즘에 하도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시간 간병을 해야 되는데, 또 요즘에 직장인들, 가족들이 옛날 농사 지을 때는, 우리가 한 사람 돌아가면서 간병할 수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다 뭡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출근 시간 다르고 퇴근 시간 다 달라. 우리 집도 가면은요, 다 출근 시간 다 달라. 퇴근 시간 다 달라. 사실 온 가족이 같이 앉아가지고 저녁 한 그릇 먹기가 사실상 엄청 어렵습니다. 애들한테서 뭐 해야 돼요? 사정사정 해야 돼. 해가지고, 야, 이번 주말에는 제발 같이 밥이라도 한 그릇 먹자고. 그래야 따라와, 이놈들이. 다 저들 바쁘잖아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 아프다 생각해봐.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와이프가 직장 다 그만두고 이렇게 와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간병,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해와 간병과 질병이 이걸 가지고 말한다. 제3보험이다.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이건 앞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나왔던 내용을 다시 여기다 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3보험에 여러분 이제 겸업영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보험이 생명보험이고 2보험이 손해보험이란 말이야. 그러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그 사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제3보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명보험은 손해보험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을 겸업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제3보험은 양쪽에 서로가 이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겸업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보험은 겸업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도 제3보험을 취급할 수가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말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제3보험을 취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3보험의 상해보험에서, 바로 생명보험에서 재보험하고, 손해보험의 상해보험 표가 있죠? 제3보험 상보험에 분류해서, 질병보험에서 진단보험, 암보험, CI보험, 그 다음에 간병보험에서 공적 민영, 장기 간병보험 등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제3보험이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내가 이게 상해보험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는 별로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보험이 뭐고, 2보험이 뭐고, 3보험이 뭐고, 이것만 여러분들 여기서 좀 구별하세요. 1보험, 생명보험, 2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다. 이게. 그 다음에 1보험과 2보험은 겸업이 안 된다. 이게. 그런데 이제 3보험은 1보험은 생명보험도 겸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보험은 손해보험도 할 수 있다? 겸업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게 오늘 공부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세제 혜택입니다. 이 세제 혜택은 뒤에 가면 또 이 우체국 보험이 또 있어요. 우체국 보험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앞에 금융에서도 한번 나왔던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이지만은 하여튼 아무래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범죄에서 여러분들이 연성범죄가 어떤 거고, 경성범죄 어떤 것이고, 이제 범죄 유형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정도. 그러면 여기서 주계약과 그다음 뭐가 있다? 특약이 있다 하는 거기에 요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1보험, 2보험, 3보험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이게 이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너무 안에 막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출제할 부분이 엄청 많은데 그 안에 그런 쓸데없는 거 뭐 여러분 소비자 보호리 보험 윤리니 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딱 보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는 충분히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보험과 관련된 이제 그 상법상입니다. 그 상법상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